갑자기 처박히는 미사일. 최근 한국 해군이 전 세계에 망신을 뻗친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함 용도로 보이는 미사일을 한 발 발사하자마자 추진체가 작동하지 않고 바싸 10초 만에 바다로 풍덩 빠져버리는 모습인데요. 기술적인 결함을 떠나 한국산 무기의 신뢰에 금이 갈만한 이 영상에 최근 대만전을 앞두고 있는 중국과 러우 전쟁이 한창인 러시아에선 온갖 조롱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환구15는 형편없는 한국의 해군력은 더 이상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고, 러시아 역시 항공모함을 보유한 일본은 우려되나 세계대전 시 미국 편에 서게 될 한국은 북한의 존재 때문에 육상 방어에만 급급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중러 양국이 갑작스런 태세 전환을 보인 이유는 이 무기가 물발탄이 아닌 의도적으로 이런 식의 발사 형태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였는데요. 더불어 중러 양국이 합작 개발 중에 있는 핵잠과 항공모함 등이 무기가 실전 배치되는 순간 무용지물로 변할 것이라는 경고가 등장하자 양국은 더 거세게 반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체 대함 미사일인지 아니면 어뢰인지 구분조차 안 가는 이 무기의 정체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식의 발사 형태를 가지게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러시아발 기사 하나가 전세계 군사 전문가의 귀든 자극했습니다. 뒤숭숭한 대만 해협의 사망과 맞물려 중국과 러시아가 잠수함을 공동 설계한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소식을 전한 건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으로, 이들은 러시아 연방군사기술협력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관련 내용이 헛소문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FSMTC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우리는 중국 정부와 공동으로 차세대 핵잠수함을 설계하고 있다며 아직 초기 단계라 완료 시점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군이 해당 뉴스에 반발한 건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잠수함은 해군 전력 중 최첨단 분야로 바다 깊숙한 곳에 숨어있다 적이 상상하지 못할 때 기습 공격하는 소위 게임 체인저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만과 호주 정부가 잠수함 전력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으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잠수함 선진국들은 잠수함을 수출하긴 하나 가장 중요한 핵심 레시피인 제작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고 심지어 최신형 잠수함은 수출 대상에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인 러시아는 냉전 시절 골프급, 로미오급 잠수함을 소련 연맹에 제공하며 중국 해군의 전력을 강화해준 적이 있으나 역시 기술 이전은 게렸고 때문에 중국은 잠수함 건조 기술과 관련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러야 했는데요. 다시 말해 중국과 러시아가 차세대 잠수함 공동 설계를 한다는 것은 서로의 패를 공유한다는 말이니 이는 서방 국가에 대한 사실상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지금에 와서 러시아가 중국의 기술 이전을 공유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유력한 추측으로 중국이 러시아가 가지지 않은 잠수함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잠수함 전문가 H.I. 서든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공기분류 추진체계, 즉 AIP 분야에서 러시아보다 앞서 있다며 러시아는 자국군이 운영 중인 라다급 디젤 잠수함에 아직 AIP를 장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P란 디젤 잠수함에 적용되는 기술로 이를 장착하면 정기적으로 급류를 위해 수중으로 가야 하는 구형 디젤 잠수함과 달리 최대 몇 주 이상이나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되는데요. 연구원은 이에 회신 리튬이온 배터리 잠수함 개발에서도 꿈국이 러시아들 앞섰다며 각국은 디젤 잠수함의 동력을 리튬이온 배터리로 바꾸려는 노력도 진행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본이 세계 최초로 자국 소류급 잠수함을 리튬이온 전지 동력으로 변환하는데 성공한 것보다 앞선 기술일 수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중러 양국의 밀월이 당초 알려진 비핵 잠수함에서 그치지 않고 최강 전력으로 분류된 핵잠수함 영역까지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바다에서 무한정 동력이 생산돼 식량과 승조원의 정신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이론적으론 몇 년 동안도 자망할 수 있고 때문에 그동안 이 분야에선 양국 간 사이에서도 절대 양보가 없었는데요. 오죽하면 지난 6월 러시아 관세청은 폐기된 핵잠수함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기업을 적발하여 그 자리에서 핵잠을 불태움과 동시에 엄격한 군사기밀법을 적용해 법적 처리를 결정한 바 있었죠.
만약 중국이 정말로 대만을 침공한다면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 전쟁터가 한반도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날렸기에 한국으로선 반드시 이 같은 기술 동맹에 대적할 만한 신무기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러 양국은 한국이 선보인 새로운 대잠무기의 모습에 매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지난 21년 우리 해군은 6번째 신형 호위함인 2800톤급 포항함을 진수시켰습니다. 이는 1500톤급 호위함과 1000톤급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된 신형 호위함으로 2009년 퇴역한 과거 포항함의 이름을 다시 본인 것인데요. 이 군함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하늘을 나는 어뢰라 불리는 홍상어를 장착해 작전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함 미사일인 척 공중으로 발사됐다가 힘없이 추락한 이 미사일은 사실 대함용이 아닌 대잠어뢰였던 셈이었죠. 홍삼어 어뢰가 수중에서 비밀리에 발사하는 일반 어뢰와 달리 적들에게 박각되기 쉽도록 굳이 하늘로 발사하는 이유는 바로 초장거리에 있는 적들을 섬멸하기 위함인데요. 로켓에 장착되어 추진장치에 의해 하늘로 발사된 어뢰가 다시 바다로 들어가 적함을 타격하는 방식이어서 긴 사정거리는 물론 공격력이 일반 어뢰에 비해 최소 수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방사청에 따르면 최신 중형 잠수함의 가격은 한 척당 5천억 원에 이르지만 이에 비해 최대 20km 떨어진 곳에서 날아올라 적 잠수함 근처로 들어간 뒤 음파로 추적, 격침시키는 장거리 대잠어뢰 통삼어는 18억 원에 불과하다며 높은 명중만 보장된다면 대잠어뢰 확충으로 중러에 대응하는 게 보다 현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홍상어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해 2005년 군에 실전 배치된 경어뢰인 청삼어에 유도탄을 잠착한 무기체계로 전투함이나 헬기 및 해상 초계기 부근에 잠수함만 공격할 수 있었던 청삼어에 날개를 닫아준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2000년부터 12년간 1000억 원의 개발비가 들어간 홍상어는 지난 10년 동안이나 해군에겐 버린 자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운용시험평가에선 4발 중 3발이 명중하여 평가 기준인 75%의 턱걸이로 합격한 정도였고 심지어 해군에 인도된 뒤에도 실사격 훈련에서 목표물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해군 측에서도 물만이 크게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은 홍상어의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 약 3년간의 상세기술 분석을 실시해 품질을 개선해왔습니다. 실사격에서 목표물을 마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무대 들어가는 순간 중력의 최대 300배에 이르는 충격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연구팀은 목표 지점 상공에서 낙하속도를 풀이기 위해 펼치는 낙하산의 고도를 종전 1km에서 1.2km로 높이며 입수각도 또한 90도에 가깝도록 조정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부품을 내충격성이 우수한 것으로 교체하고 전원을 공급하는 귀넥터를 고정시킨 뒤 발사해 본 결과 연습탄 한 발을 맞춘 데 이어 전투탄 한 발까지 정확히 명중에 성공했습니다. 종전보다 더 엄격해진 기준을 통과함에 따라 방사청은 이미 납품된 50여 발을 회수한 뒤 개선된 홍상어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삼어의 양산 소식에 중러 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양산에 들어간 홍삼어는 지름 533의 한돈가량의 무게로 종전보다 크기가 풀었지만 엄청난 파괴력은 그대로였기에 특히 목표물 아래 수중에서 폭발하면 폭발 과정에서 생긴 제트 기류로 인해 수상함들에게도 치명타를 안겨다 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홍상어의 본격 양산이 시작된 이래 어디까지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는지 도동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고 게다가 도대체 얼마만큼 생산이 이루어졌는지도 극비에 붙여졌기에 주로 잠수할에 의존하는 중러 양국은 감히 동해나 서해에 함부로 해군의 기함을 띄울 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시연 발사 당시 그저 허술한 불발탄으로 여겨졌던 미사일이 사실 해군 전체를 묶어버릴 엄청난 무기로 밝혀진 마당에 과연 군사 전문가들의 말대로 이들이 한반도를 침공 범위로 설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늘을 지키는 KF-21과 지상을 지키는 K9, K2흑표, 이제는 해상을 몽인시켜버린 통상어 초장거리 어뢰까지 어쩌면 중러 양국은 한국을 침공하기는 균형, 역으로 한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하지 않기만을 바라야 하는 사망일지도 모릅니다. AI도 하지 못하는 기동을 한국이
그것도 신기에 가까운 대기록을 세우면서 전 세계 방산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근 우리 공군 조종사가 3KM 상공에서 불과 손바닥 한 뼘 차이의 오차만을 허락하며 엄청난 명중률을 보이는 등 그야말로 퍼펙트 탑건이 탄생한 건데요. 반면에 중국에서는 자국의 조종사들의 부끄럽고 참담한 조종 실력을 꽁꽁 감추려 안간힘을 쓰며 한국을 부러워하기에 바쁘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검은 돈으로 조종사 빼내기에 골몰하고 있다는데 한국과 중국의 상반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 대한민국 방산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군 최고의 명사수에게 부여되는 올해의 탑건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공군 제111전 투비행단 소속 F-15K 조종사 김우영 대위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공군 공중사격대회에서 1000점 만점에 1000점을 기록하며 공군 최고의 명사수에게 부여하는 탑건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달 19일 우리 공군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을 열고 김 대위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했습니다. 김 대위는 네로라 하는 조종사 200명이 출전해 공중사격 실력을 겨룬 끝에 탑건에 등극했는데 특히 가상의 지대공 미사일 위협을 뚫고 목표 지점으로 들어가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공대지 폭격 부문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실제로 그가 기록한 공대지 폭격의 오차는 손바닥 한 뼘 길이인 15cm에 불과했는데 이에 대해 공군은 그야말로 최고의 정확도를 선보인 것이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김 대위는 2020년 고등비행 교육을 수료하고 영공방위 최일선 부대인 11전비에 배치됐는데요. 그는 주 기종인 F-15K 517시간을 포함해 총 718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디펜스와 대규모 공중종합훈련 소링 이글 등의 참가해 실전 기량을 쌓았습니다. 또한 주변국이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G 진입했을 때에도 대응 출격 임무를 완수하는 등 현재는 영공방위 최일선 부대인 공군 제11전 투비행단에서 작전 편대원으로 조종사들에 대한 승급, 재자격, 자격 부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중사격대회는 공중사격, 공중투하, 탐색구조, 항공정찰 등 4분야로 나눠 진행됐는데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한 정찰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10년 만에 항공정찰 분야가 부활했습니다. 김 대위는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건 선배들의 경험과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 덕분이며 항공기와 무장을 완벽하게 지원해준 정비무장 요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우들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전투 조종사로서 주어진 환경과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로 최신 교범과 비행 절차를 늘 연구하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출격해 압도적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믿음직한 조종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공군의 현재이자 미래의 주역인 우리 조종사들은 강도 높은 실전적 전투 훈련을 통해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소식을 들은 중국에서 한국을 부러워하며 엄청나게 배 아파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닌 중국의 공군 조종사들의 실력이 참담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중국 조종사들의 어처구니 없는 사례는 간단하게 나열한다고 해도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2015년 11월 중국 공군과 태국 공군이 태국 코라트 공군기지에서 합동훈련을 했던 일인데요. 당시 중국 관영 매체는 양국의 첫 합동훈련이라 미군과 훈련하던 태국군이 중국군과 훈련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뒤늦게 당시 진행한 모의 공중전에서 중국 공군이 태국 공군의 0대4로 참패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1년이 지나고 영국 군사 전문 매체에서도 이를 보도한 적이 있지만 중국군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최근 중국 공군이 참패한 이유가 공개되며 사실임이 확인됐습니다. 중국 매체 더웨이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영웅 시험 파일럿이라 불리며 시진핑에게 훈장을 받았던 리중환은 한 강연에서 2015년 중국과 태국의 연합훈련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국 공군은 당시 최강부대로 불리는 난파텐 소속의 수호이와 젠 전투기 등을 출격시켰으며 태국에서는 최신 JAS-39CD 그리펜 전투기가 출전했습니다. 결과는 4대0 중국 공군의 참패였는데 축구 경기 결과도 아니고 어떻게 태국에 지느냐는 논쟁이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크게 일었습니다. 당시엔 이를 두고 노후 전투기를 보낸 결과가 아니겠냐며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분석이 잇따라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런데 리중환은 중국 공군의 문제점을 따지며 단순히 전투기 성능 차이만은 아니라고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그에 따르면 당시 30km 이하 근거리에서 태국 전투기의 명중률은 12%였는데 중국은 86%로 훨씬 높았지만 중거리에선 태국 명중률이 64%로 중국의 1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한 50km 이상 원거리에선 태국이 명중률 24%를 기록했지만 중국 공군은 제로였다고 합니다. 당시 태국 공군은 근접전을 피해 먼 거리에서 선공에 나선 후 치고 빠지는 작전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뒤이어 진행된 중국과 태국 공군이 공수를 나눠 실시한 합동방공작전에선 중국과 태국 공군의 실력 차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먼저 중국이 방어를, 태국이 공격했는데 중국은 적의 요격기에 거의 위협을 주지 못한 채 상당수가 적기에 의해 격추됐습니다. 이어 중국이 공격을, 태국이 방어에 나섰는데 중국은 태국의 방어선을 뚫는데 애를 먹었고 전면에 나선 요격기가 쉽게 태국의 공격을 받아 돌파구를 찾기 어려웠으며 공방을 섞은 혼합작전 땐 중국의 방어력이 취약한 게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리중환은 당시 패배의 원인은 중국 공군 파일럿들의 문제라고 꼬집었는데요. 중국 공군 조종사들은 정면 위협에만 주의를 기울이며 측면 위협에 부주의했고 돌격기와 적기 소탕을 맡은 비행기간의 전술 배합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는 중국 파일럿들은 기동 회피가 맹목적이었고 전장 정보를 장악하지 못했다며 적기가 서로 다른 거리에서 쏜 유도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피할지 판단도 정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공군의 제11 전투기가 야간 비행하는 미 공군 B-52 전략 폭격기 아래로 초근접 비행을 했다 사라지는 영상이 공개됐었는데요. 당시 제11 전투기가 공격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동을 못해서 주변에 폭격기가 있는지 인지를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앞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공개한 38초 분량의 영상에는 제11 전투기가 B-52 전략 폭격기 날개 아래 3m 이내까지 접근했다가 호천이 사라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미 사령부는 중국 조종사가 안전하지 않고 전문가답지 않은 방식으로 비행했다며 중국 조종사가 충돌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갑자기 빠른 속도로 접근해 두 항공기가 충돌할 뻔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 국방부가 최근 1년 반 동안 발생한 중국 전투기의 근접 비행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중국은 또 한 번 더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재작년 하반기 이후 중국은 180차례 이상 초근접 비행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으며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 이런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중국은 자국 조종사들을 AI와 훈련시키고 있지만 중국 AI 기술 수준도 낮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AI 기술 수준이 너무도 처참해 중국 조종사한테 패배할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전투기 조종사들은 조종 전투 능력을 높이기 위해 AI가 조종한 전투기와 모의 전투 훈련에 나섰지만 AI 구동 전투기가 격살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여단 비행단장 팽거유의 전투훈련 소감에 따르면 AI 적수를 물리치기 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은 매번 전투가 벌어지면서 AI 구동 전투기가 인간을 상대할수록 학습과 모방을 했다며 조금씩 더 나은 실력을 발휘해 인간 조종사를 물리쳤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다른 나라 조종사를 돈으로 유혹하며 빼오기로 결심했는데요. 스파이 심기는 물론 이로 인해 한국도 조종사 유출 문제가 발생하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역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약 1,700명으로 대위가 780명, 소령이 54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F-15K 등 우리 군 주력 전투기 조종사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조종사들이 매년 100명 안팎으로 군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노련한 전투기 조종사 1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략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양성 비용이 들어가지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키워놓은 조종사가 결국 중국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 공군에서도 조종사 부족 문제와 더불어 조종사 유출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미 공군은 중국의 검은 돈에 이끌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군인들에게 연간 5만 달러, 우리 돈 6,500만 원의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미 공군은 조종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미군 조종사들이 중국과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에는 중국군의 항공 전술을 가르쳤다가 체포된 전직 미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가 훈련 제공 대가로 10만 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데니얼 듀건이 중국군 훈련으로 1회 9,500만 9,900달러씩 총 12차례에 걸쳐 대가를 지불받았으며, 이 외에도 공범 8명이 중국군 조종사를 상대로 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6월 미 정부가 중국 기업 31곳을 무더기 제재한 가운데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상당수가 서방을 비롯한 나토 자원을 중국군 조종사 훈련에 활용했다는 분석입니다. AVIC-612 연구소의 경우 중국군 지원을 위해 미국산 물품을 획득하고 극초음속 무기 개발, 공대공 미사일 제조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30명에 달하는 영국군 조종사들도 중국으로 넘어가 인민해방군 훈련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는데요.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는 중국이 훈련된 조종사를 데려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최근 더 잦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 고도의 훈련 과정을 거쳐 갈고 닦은 기량과 경험을 보유한 소중한 전략 자산인 우리 조종사들을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게임 속에만 존재해 오던 전투체계를 구현해내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첨단 무인전 시대에 대비해 한국판 유령전함을 공개한 건데, 이는 드론 수십 대를 순식간에 발사해 중국군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투력을 지니면서 중국을 크게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미래 전장의 핵심이 될 무인 전력지휘 통제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해상전이 함대 중심의 전술 방식에서 무인 함정과 드론을 이용한 정밀 타격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론을 이용한 비대칭 전력 개발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함 격침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흑해, 연안의 러시아 함정을 무인 잠수정과 드론으로 공격해 함대 단위의 기동을 어렵게 만든 게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미국도 무인 함정과 드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인데, 특히나 최근 미국 유령함대가 동북아시아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중국을 크게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사람을 태우지 않고 항해하는 무인 함정들로 구성된 미국 유령함대 소속 함정 2척이 태평양을 건너 일본 요코스카미 칠함대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군이 건조한 유령함대 소속 3척 가운데 2척이 동북아로 온 것으로, 함정은 중국을 겨냥한 훈련에 이어 한미연합훈련에도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유령함정은 미 해군 중형 USV, 다시 말해서 무인 수상함 레인저로 쌍둥이 함정인 USV 마리너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2년 전 첨단 함대공 요격 미사일 SM-6를 시험 발사하는 등 탁월한 전투 능력을 입증했었습니다. 이번에는 8,000km 넘는 태평양을 무인 자동운항 방식으로 횡단의 원거리 항해 능력을 뽐내며 중국을 긴장시키는 데 크게 한몫했는데요. 무엇보다 레인저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무인 수상함이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무인 수상함은 원해로 나갈 때 군 위성을 기반으로 한 GPS를 사용하면서 자율운항이 가능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운항을 위한 센서가 탑재돼 있어 가능한 일인데, 이번에 레인저는 태평양을 횡단하면서 미 해군과의 빈슨 항모전단, 탄약 운반함 찰스 드루, 일본 자위대 함정들과 훈련하며 실전 능력도 키웠습니다. 특히 무인 수상함은 유인 수상 전투함에 즉각적으로 다양한 전투 능력을 제공하는데, 주변을 탐지하고 필요하면 공격은 물론 방어 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스마트한 다목적 전력이라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이번에 유령함대가 칠함대로 전개한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는데, 급증하는 중국 해군에 맞서려면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며 공세를 펼 수 있는 무인 함정이 제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레인저와 마리너는 대중국 훈련에 이어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 견제에 효과적인 만큼 미 해군은 이번 7함대 전개 훈련 성과를 토대로 5년 뒤부터 대형 USV 건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우리 방산업계도 무인 함정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는 상황으로 얼마 전 한화오션이 ADEX 2023에서 최신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선보였던 것도 이와 같은 일환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지난 10월 열린 ADEX 2023에서 미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전시해 당시 전시회에 참석한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완전히 사로잡았는데요. 실제로 당시 한화오션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캐나다, 폴란드 등 한화오션 부스를 방문해 각국의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들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에 관심을 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한화오션이 선보인 고스트 커맨더로 불리는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우리 해군이 지향하는 미래 스마트 네이비 구현을 위해 설계된 게 특징입니다. 고스트 커맨더는 다양한 형태의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함, 무인 잠수함 등을 탑재해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화오션이 무인 첨단 함정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방산 솔루션을 확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아무나 구현해낼 수 없는 한화오션의 방위 기술력, 미래 무인전을 이끌어갈 고스트 커맨더의 작전 시나리오가 공개돼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적에게 유령과 같은 존재로 인식될 정도로 소리 소문 없이 작전을 짤 수 있어 고스트 커맨더라고도 지칭됩니다. 한화오션의 유령전함 고스트 커맨더 중 5000톤급함은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을 탑재한 움직이는 바다기지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 무인 정찰기가 공중에서 적을 감시하는 동안 바다에서는 무인 함정이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철통 보안 시스템을 갖춥니다. 그리고 이들 무인기들을 고스트 커맨더에서 지휘하면서 적의 노출이 발견됐을 때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듯 회전의 무인 정찰기, 무인 수상정, 잠수정들이 영공과 영해, 수중에서 각각 통제함의 지시하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적이 발견되는 그 즉시 정찰대가 위성을 이용해 통제함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드론 대응용 UAV로 적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대응 시간을 멉니다. 적을 공격할 땐 공격용 무인 항공기를 출동시켜 적의 방어 태세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에는 16,000톤급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이 등장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고스트 커맨더는 다수의 무인기를 탑재하며 항공모함의 모습을 띠는 등 성능 면에서도 사이버 공격 대응까지 가능한 완전체 모습이 될 전망입니다. 작전에 돌입하면 무인 수상정의 출격을 시작으로 전투용, 정찰용 무인 잠수정이 해저로 무인 항공기들은 하늘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고스트 커맨더는 전자기식 사출 시스템으로 간 활주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륙한 전투용, 정찰용 무인 항공기가 적진을 서둘러 파악하곤 함대 정보를 고스트 커맨더에 전송합니다. 그러면 통제함은 수집한 정보에 따라 전투 전략을 세우는 등 무인체계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3차원으로 구현하고 최적의 무인 전력을 짭니다. 이를 통해 지휘관은 보다 더 전략적으로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수중에서는 다목적 무인 수상정이 기뢰를 설치해 어뢰를 이용해 적의 잠수정을 침몰시키고 공중에서는 무인 항공기와 무인 수상정이 적을 향해 정확히 미사일을 씁니다. 반면에 적 무인기가 공격해와도 고스트 커맨더의 레이저포 방어에 무력하게 적이 초토화됐습니다. 뒤이어 강제 착함 장치로 무인기가 제일 먼저 돌아오고 무인 수상함, 잠수정이 뒤따르면 작전은 끝이 납니다. 아울러 한화오션의 미래 잠수함 수중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수직 발사관으로 무인 항공기를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전투용 정찰용 무인 잠수정이 바다에서 출발하고 임무를 끝낸 잠수정들이 하나둘씩 돌아옵니다. 이들은 함내에서 무선 충전한 뒤 곧바로 다음 전장에 투입될 준비를 마칩니다. 작년에 해군에서 전역한 뒤 현재 한화오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승균 전 잠수함 사령부 사령관은 유령 함대는 무인 함정,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를 통해 승조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전투력을 높이는 해상 무기 체계라며 강한 전투력을 보유한 무인 전투 체계를 개발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수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사령관은 전 세계적으로 해군력 건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확보라며 자동화와 무인화를 통해 인력 감축과 승조원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술력이 담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이 지난 6월 열린 MADEX 2023에서 공개되면서 우리 해군이 추진 중인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네이비시 고스트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MADEX 2023에서는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내부에 탑재할 수 있는 무인 전력 모형도 대거 출품되면서 더욱더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이번에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모형을 각각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영화 스타크래프트의 캐리어가 최대 8기의 소형 공격기를 탑재하고 다니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처럼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도 무인 수상정이나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 등을 탑재하고 다니다 이를 출격시킬 수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에 탑재 가능한 전력은 수직 이착륙형 드론 7대, 수상정, 잠수정 10대, 헬기형 항공기 1기 등으로 이번 전시장에 설치된 건 5,000톤급을 축소한 모형입니다. 반면에 한화오션은 고스트 커맨더라는 이름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3종 소개했는데 모두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을 운용하며 해상 수중 공중에서 정찰과 전투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시장에 설치된 모형은 16,000톤급으로 HD 현대중공업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구상보다 컸습니다. 대형 고정익 드론 6기를 위한 전자식 항공기 발진 시스템과 강제 착함 장치를 갖춘 대형 활주로 1개, 나머지 활주로 3개를 탑재해 흡사 항공모함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나머지 2종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공격용 정찰용 무인 잠수정과 수직 발사관을 활용한 드론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형, 중소형 드론 및 정찰용 함정을 탑재하는 5,000톤급 수상함형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LIGNX-1은 실물 크기의 무인 수상정 해검-2를 전시했는데 해검 LL은 미래전에 대비한 해상 무인화 플랫폼인 해컴 시리즈 중 하나로 임무에 맞게 다양한 장비를 선택해 탑재할 추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LIGNX-1은 기존 함정에 탑재할 수 있는 해검 LL의 절반 크기로 만든 무인 수상정 해검 B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해군은 이번 MADEX를 계기로 부산 해군 작전기지 앞바다에서 유무인 함정과 무인 항공기를 대거 동원해 네이비시 고스트라는 작전명으로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상륙작전을 시연하기도 했는데요. 급증하는 중국 해군을 비롯해 주변국의 위협을 저지하는 유령함대가 한국에서도 등장할 일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공격 헬기 LAH가 미친 성능을 갖춘 미사일을 탑재한다는 소식에 북한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강력한 전차부대를 격퇴할 독침 미사일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심지어 표적을 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교란작전에도 능해 이를 당해낼 무기가 없어 주변국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에어버스, IAI에서도 미래형 무기라며 국산 공격 헬기에 대해 손을 내밀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군이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한 예멘 후티 반군과의 첫 교전에서 헬기들이 제대로 활약했다고 합니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는 X를 통해 흥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한 예멘 후티 반군을 군사적 대응으로 격퇴했다고 밝혔는데요.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달 31일 오전 6시쯤 홍해를 지나던 컨테이너선 머스크 항저우호로부터 후티 반군 고속단정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긴급 구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미국은 즉시 항공모함 아이젠하워, 구축함 그레이블리호에 있던 헬기를 출격시켜 후티 반군의 고속단정 여러 척을 격퇴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반군의 선박이 구두 경고를 한 헬기를 향해 발포에 맞대응했다며 4척의 반군 선박 중 3척은 침몰시켰고 나머지 1척은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명분하에 가자지구 전쟁 발발 뒤 최소 23차례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해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교전과 관련해 후티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한국에도 기대되는 헬기가 있어 전 세계 방산 업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작년 말 KAI는 중동 최대 에어쇼인 두바이 에어쇼에서 국산 헬기 수리온 및 소형 무장 헬기 LAH 등 주력 기종을 선보이며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의 눈길을 한눈에 사로잡았습니다. 실제로 KAI의 부스가 많은 방문객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이유는 바로 KAI가 이번에 해외 에어쇼에서 국산 헬기 수리온과 LAH 실물기를 처음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력화 10주년을 맞은 수리온은 250여 대가 생산돼 육군, 해병대에서 쓰이고 있으며 군사 외에도 경찰, 해경, 소방, 산림 등 다양한 파생 헬기로도 운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두바이 에어쇼에서 수리온과 LAH가 고난도 및 특수 기동을 선보이자 이를 직접 지켜본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순간을 만든 KAI는 이번 에어쇼 기간에 UAE를 비롯한 중동, 아프리카 정부 고위 관계자, 군 수뇌부와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 기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현재 국산 항공기가 제2의 중동붐을 이끄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증폭되고 있으며 수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 국내에서 LAH는 육군 주력 헬기로 자리 잡은 수리온의 계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말부터 전력화될 LAH는 수리온보다 크기는 작지만 무장 능력과 네트워크전 능력, 생존성에서 진보한 성능을 갖춘 헬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KAI는 방사청과 1조 4,054억 원 규모의 우리 육군의 LAH 2차 양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KAI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LAH 항공기와 기술 교범, 후속 기술 지원 등 통합 체계 지원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계약 금액은 KAI의 작년 매출의 절반에 해당해 역대급 규모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KAI는 작년 말 처음 방사청과 LAH 1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양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년 말 초도 납품을 목표로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계약을 맺은 2차 물량은 2025년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납품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KAI는 LAH 최초 양산에 이어 2차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됐습니다. LAH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두 번째 국산 헬기로 500MD 토우와 AH-1S 공격 헬기를 대체할 전력으로 육군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 군의 항공 타격 작전 및 공중강습 업무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공격형 헬기인 LAH에는 최신 항전 장비와 무장 사격 통제 장비가 탑재됐고 조종 편의성과 생존성이 강화된 게 특징입니다. KAI에 따르면 1032마력의 고출력 터보샤프트 쌍발 엔진이 장착돼 최대 시속 약 243km로 비행할 수 있고 항속거리는 410km로 한 번 임무에 투입되면 2시간 20분이나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자 중심의 항전 체계도 특징인데 LAH에는 정밀 항법 장비와 항제밍 장치가 탑재됐고 동체 위의 메인 로터와 꼬리 부분의 보조 로터가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합니다. 여기에 더해 조종사 헬멧의 통합 헬멧 시현 장치와 표적 획득지 시장치가 장착돼 정교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임무 수행력을 높였습니다. 이렇듯 KAI는 이번에 2차 양산 계약 체결을 통해 LAH 플랫폼을 기반으로 특수작전 공격 헬기, 지휘통제 헬기 같은 다양한 파생형 헬기를 개발해 해외 시장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린다는 방침인데요. 그리고 최근 외신에서도 KAI가 독자 개발한 LAH가 앞으로 7년 안에 육군 주력 무장 헬리콥터로 배치될 거라고 조명하면서 벌써부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영국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는 방사청이 육군의 기존 회전익 전투기를 KAI의 LAH로 교체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LAH에 대해 미래 전투 요건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과 능력을 갖췄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렇듯 LAH에 대해 벌써부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LAH가 각종 무기 체계를 활용한 지상 및 공중의 목표물을 파괴하는 데 특화됐기 때문입니다. LAH에는 20터렛형 기관총과 공대지 미사일, 무유도 로켓 등을 무장할 수 있으며 레이더 경보 수신기, 미사일 경보 수신기 등 첨단 방어 시스템을 장착해 항공기의 생존 능력이 강화됐습니다. 특히나 하늘의 검이란 뜻을 지닌 국산 천검 공대지 미사일이 LAH에 탑재될 예정이라 벌써부터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29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LAH 공대지 미사일 첫 양산 계획이 의결돼 사상 최초로 천검 미사일 양산이 본격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LAH에 탑재되는 공대지 미사일 천검은 국내에서 처음 만든 공대지 미사일로 기존 미사일의 한계와 단점을 개선한 게 특징입니다. 기존 AH-1S나 500MD 공격 헬기에 장착된 토우 미사일은 사거리가 4km로 미사일이 명중할 때까지 헬기는 조준경으로 표적을 조준해야 했지만 천검은 이런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천검은 LAH에선 기체 양측에 2발씩 탑재되며 사거리는 8km, 관통력은 미국산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과 유사한 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질 만큼 엄청납니다. 실제로 이런 기능과 성능 덕분에 LAH는 산 뒤에서도 중장갑을 갖춘 적 기갑 차량을 천검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으며 무인기나 지상부대에서 표적 정보를 받으면 표적이 보이지 않아도 미사일을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체계입니다. 심지어 열 영상과 광학 시스템을 통해 천검 미사일이 표적에 접근하면 할수록 표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 명중률이 역대급으로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천검이 헬파이어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으며 대전차 미사일의 사거리가 크게 증가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부합해 다른 국가에서 엄청나게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LAH는 에어버스와 IAI에서 부품을 공급받는 등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상승하며 경쟁력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작년 8월 에어버스 헬리콥터와 LAH 300대 규모 생산 물량에 대한 통합 발주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LAH 양산, KUH 파생형 생산을 위한 부품 발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LAH 등 다양한 회전익 사업 분야의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KAI와 에어버스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이틀은 지난 2006년 KUH 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헬리콥터 프로그램을 함께 성공적으로 개발해온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매튜 루보 에어버스 사업부문장은 미래 사업에서도 K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함께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고성능 플랫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KAI가 세계 회전의 시장 점유율 1위인 에어버스와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양산 사업뿐 아니라 파생형과 신규 개발 등 회전의 전 사업 부분까지 협력을 확대한 만큼 LAH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뿐 아니라 LAH의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AI의 항제밍 시스템 ADA 시스템이 장착될 것으로 보이면서 전파 방해가 완전히 차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작년에 서울에서 열린 ADEX 2023 전시회에 참가한 IAI는 당시 KAI와 LAH 2단계 생산을 위한 GPS 항제밍 체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DA 시스템은 LAH의 광범위한 위성 항법 시스템을 보호하는데 이번 계약을 통해 IAI는 LAH 플랫폼의 여러 방향에서 발생하는 전파 방해를 상쇄하는 GPS 항제밍 체계를 제공하게 됩니다. GPS 항제밍 체계는 유도탄뿐 아니라 공중, 지상, 해상 플랫폼의 기존 항법 솔루션에도 쉽게 통합될 수 있는데요. KAI에 따르면 ADA 시스템의 체계의 통합은 함대 항공기의 작전 지속성을 보장하며 전파 공격 시에도 위성 항법 시스템에 기반한 항공전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에 더해 유도탄과 함께 공중, 지상, 해상 플랫폼에서 기존 항법 솔루션과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어 이미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계약이 주목되고 있는 건 IAI가 지난 20년 이상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맞춰 최첨단 GPS 항제밍 솔루션을 공급해온 독보적인 업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IAI의 시스템 성능은 다중전파 방해 공격이 포함된 다른 여러 국가 고객들의 복합적인 작전 시나리오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상태입니다. 더구나 IAI에서도 KAI와의 협력을 엄청나게 반기는 분위기로 실제로 보아즈 레비 IAI CEO는 LAH 2단계 생산을 위해 GPS 항제밍 체계를 공급하게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보아 앞으로도 KAI와 IAI가 추가로 협력할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모로 LAH의 수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